엊그제가 민족 명절이었던 추석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추석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에만 있을지 모르는 이산 가족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신 분들은 총 13만 3,65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생존자는 32.7%, 4만 3,746명에 그치는 상황이고요. 나머진 67.3%, 8만 9,908명은 이미 세상을 뜬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8월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사망한 신청자 숫자는 총 2,504명.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치면 3,000명이 넘는 이산가족분들이 세상을 뜨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산가족 문제라는 것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는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숫자인데요. 북한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겠죠. 더군다나 북한은 의료 수준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남쪽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북 대화라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매개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대 초에 남북 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고향은 어떻게 방문을 하고 생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상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1970년대 초였고, 이 적십자 회담을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소통 채널도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남북 간의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된 것은 남북 간의 적십자 간에 만들어진 직통 전화 라인이 처음이었고, 결국은 지금 남북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각종 인프라 내지는 형식과 절차라는 것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TV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 이야기들을 보시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데, 남북한의 이산가족 간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졌던 것은 1985년입니다. 당시 남쪽에서 수해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원 의사를 밝혔고, 남쪽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남북한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남북한이 대화를 했고 고향 방문단 교환에 합의를 하고 결국은 성사까지 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만남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의 성격이 강했고, 특히나 북한에서 성공한 이산가족분들, 이런 분들을 남쪽에 내려보내면서 체제 선전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산가족의 본격적인 상봉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총 28번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 100분, 남쪽의 이산가족 100분이 가족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제게는 정말로 취재하기 싫은, 아니면 취재하기 어려운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끔찍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전쟁통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가족 상봉 현장에서 이상가족 분들이 만나는 그 모습들을 취재하다 보면 이 100분 모두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그 100가지 사연 모두 다 애틋하고 구구절절한 느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로서 취재 현장에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 취재를 하면서 울컥거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제게 그런 울컥거림을 많이 주는 그런 상봉은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은 노인이 된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는 모습,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그 간절함과 애틋함들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미 상봉을 해서 만났던 이상가족 분들이 다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취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가족 상봉 때 이걸 이제 작별 상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날지 아니면 다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모른 채 또 다시 긴 헤어짐의 시간을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인데 그만큼 이상가족 상봉은 상봉하기도 어렵고 이상가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굉장히 큰데다가 상봉이 정작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또 다른 큰 상처들을 남기고 있다라는 점은 기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상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신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교환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재상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 다양한 장치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28차례의 상봉 때 보면 남쪽의 이상가족 100분, 북쪽의 이상가족 100분이 남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북쪽 가족들, 남쪽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알고 싶어하는 이상가족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만날 수 있고 생사 확인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8차례의 상봉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적십자사가 남북한 당국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상봉에 합의를 하고 100분씩 서로 만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과연 내 순번이 언제 올지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가족분들은 제3국에서 중개인을 고용을 해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을 하고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이죠. 북중 접경 지역인 이런 지역에 북한의 가족들을 나오게 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남아도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봉쇄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북쪽의 가족이 나오기는커녕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뒀었던 지난 8일에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자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권 장관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상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남북한이 만나서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 쪽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더군다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이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닥 흥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은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북쪽에 있는 분들이 직접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무슨 요란한 구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뭔가 진전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굉장히 아픈 상처, 아물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는 상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남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산가족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탈북민 분들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이산가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가족들을 보다 만나고 싶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냈고, 그 제도적 장치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